안녕하세요. 올드 스토리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새해 한 해를 더 멋있게 보내려나 정초부터 몸이 좀 별로였습니다.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 한 해 많은 사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새해 처음으로 보내드리는 스토리인 만큼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영국의 로알드 달의 스토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1954년에 발표된 그의 작품인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소름 돋는 아이러니를 가미한 가정 생활의 작은 일면입니다.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하세요. 천국으로 가는 길, 로알드 달. 포스터 부인은 평생 기차, 비행기, 배 시간을 놓치는 것, 심지어 극장의 막이 올라가는 시간을 놓치는 것도 거의 병적으로 두려워했다. 다른 점에서 보자면 그녀는 별로 신경이 예민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러나 이런 일에 늦는다는 것은 생각만으로도 신경이 예민해져서 경련을 일으킬 정도였다. 이건 그리 심각한 것은 아니었다. 남몰래 윙크라도 하는 것처럼 왼쪽 눈꼬리 쪽 근육이 약간 실룩거리는 정도였다. 정말 성가신 것은 열차든 비행기든 뭐든 안전하게 올라탄 뒤에도 1시간 정도는 지나야 그 증상이 사라진다는 점이었다. 기차를 제 시간에 타야 한다는 마음졸임이 어떤 사람에게는 심각한 강박으로 커지기도 하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다. 포스터 부인은 여유 있게 집을 나섰다고 할 수 있는 시간보다 적어도 30분은 먼저 모든 준비를 갖추고 모자와 외투와 장갑까지 다 챙겨 자신의 방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곤 했다. 그러고 나서도 도저히 가만히 앉을 수가 없어 안절부절 못하고 이 방 저 방을 초조하게 옮겨 다녔다. 그러면 그녀의 상태를 모를 리 없는 남편이 자기 방에서 느릿느릿 나타나 서늘하고 메마른 목소리로 말하곤 했다. 이제 출발하는 게 좋지 않겠소? 포스터 씨가 아내의 이런 어리석은 행동에 짜증을 내는 것은 당연할 줄 모른다. 그러나 일부러 시간을 지체하여 그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용서받기 힘든 행동일 것이다. 그렇다고 그가 일부러 그런다는 게 확실하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그들이 함께 어디를 갈 때마다 그는 시간을 아주 정확하게 맞추었다. 정확하게 1, 2분 정도 늦었다는 이야기다. 또 그의 태도는 아주 침착했다. 따라서 그가 의도적으로 짓궂게 이 가엾은 부인을 고문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힘들었다. 어쨌든 그는 한 가지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 그녀가 절대 그에게 서두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그가 규율을 확실하게 잡아놓았기 때문이다. 그는 또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안전한 시간에 마지막 한계선을 넘을 각오만 한다면 그녀를 거의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몰아갈 수 있다는 점이었다. 결혼 생활 후반기에 특별히 한두 번 그는 단지 이 가엾은 여자에게 더 큰 고통을 주려는 목적으로 기차를 일부러 놓치려는 듯이 행동한 일이 있었다. 확신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남편이 고의로 죄를 지었다고 가정할 때 그의 태도가 이중으로 불합리하게 여겨지는 것은 이 한 가지 작지만 본인도 어쩔 수 없는 약점을 제외하면 포스터 부인이 예나 지금이나 착하고 다정한 아내라는 사실 때문이었다. 지난 30여 년 동안 그녀는 남편을 성심껏 잘 섬겨왔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아주 겸손한 여자인 그녀조차 이 점에 대해서는 자부심이 있었다. 그리고 오랫동안 포스터 씨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괴롭힌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따금 슬며시
의심이 들곤 했다. 곧 이른을 바라보는 유진 포스터 씨는 이스트 62번가에 있는 커다란 6층 건물에서 부인과 함께 살고 있었다. 집에는 하인이 넷이었다. 집안은 어두컴컴했고 찾아오는 사람도 거의 없었다. 그러나 1월의 어느 날 아침 집에는 생기가 돌았고 집안 여기저기가 소란스러웠다. 한 하녀가 먼지 방지용 천을 방마다 가져다 놓았고 또 한 하녀는 가구에 그 천을 씌우고 있었다. 집사는 옷가방들을 내려다 현관에 늘어놓았다. 주방장은 연신 부엌에서 튀어나와 집사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구식 모피 외투에 검은 모자를 쓴 포스터 부인은 방마다 바쁘게 옮겨다니며 하인들의 일을 감독하는 척했다. 그러나 사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남편이 서재에서 빨리 나오지 않으면 비행기를 놓친다는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다. 몇 시죠, 워커? 그녀가 집사 옆을 지나다가 물었다. 9시 7분입니다. 차가 왔나요?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짐을 싣겠습니다. 존 F 케네디 공항까지는 1시간이 걸려요. 내가 탈 비행기는 11시에 떠나요. 수속을 밟으려면 30분 전에는 도착해야 해요. 이러다 늦을 거예요. 이러다간 분명히 늦는다고요. 시간은 충분합니다. 집사는 다정하게 말을 이어갔다. 포스터 씨한테 9시 15분에 떠나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5분이 남았어요. 그래요, 워커. 알아요. 나도 알아. 그럼 어서 짐을 실어주겠어요? 그녀는 현관 앞에서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다. 집사가 지나갈 때마다 시간을 물었다. 이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비행기야. 그녀는 속으로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다. 남편에게 가도 좋다는 허락을 얻어내는데 몇 달이 걸렸다. 만일 비행기를 놓치면 남편은 잘 됐다고 이참에 다 취소해 버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다. 문제는 남편이 배웅을 하러 공항까지 가겠다고 고집을 부린다는 것이었다. 맙소사. 그녀는 중얼거리고 있었다. 이러다 놓치겠네. 정말 비행기를 놓친다고. 왼쪽 눈가의 근육이 미친 듯이 실룩거리기 시작했다. 눈에서는 당장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몇 시예요, 워커? 18분입니다. 정말 놓치겠네. 그녀는 소리를 지르고는 덧붙였다. 빨리 나와야 하는데. 포스터 부인에게는 중요한 여행이었다. 프랑스 사람과 결혼한 외동딸을 만나러 혼자서 파리까지 가는 길이었다. 포스터 부인은 프랑스인 사위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딸은 좋아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손자 셋이 보고 싶어 미칠 지경이었다. 그녀는 딸이 보내준 수많은 사진을 통해서만 손자들과 만났다. 그 사진이 지금 집 전체를 도배하다시피 했다. 아이들은 아름다웠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푹 빠졌다. 새로 사진이 올 때마다 품에 지니고 다니기도 하고 오랫동안 손에 들고 다정한 눈길로 바라보며 앉아있기도 했다. 그 작은 얼굴에서 혈육간의 닮은 모습을 찾아내며 만족하곤 했다. 그것이 그녀에게 큰 의미가 있었다. 요즘 들어 이 아이들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얼마 남지 않은 삶을 마감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강해졌다. 그녀는 아이들과 가까운 곳에 살면서 함께 산책을 나가고 아이들에게 선물을 사주고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었다. 물론 남편이 살아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잘못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배신이기도 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또 남편이 이제 여러 사업체의 경영 일선에서 거의 손을 떼었음에도 뉴욕을 떠나 파리에서 살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그녀가 딸 네 식구를 만나러 혼자 6주 동안 여행을 하게 해준 것만 해도 기적이었다. 하지만 거기서 계속 살았으면, 아이들과 가까운 곳에서 살 수 있었으면. 워커 몇 시죠? 22분입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문이 열리며 포스터 씨가 현관으로 나왔다. 그는 잠시 서서 아내를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그녀도 남편을 마주보았다. 남편은 작지만 아주 단정한 노인이었다. 턱수염을 잔뜩 기른 모습은 늙은 앤드루 카네기의 사진과 놀라울 정도로 흡사해 보였다. 자, 그 비행기를 타려면 빨리 떠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럼요, 여보. 다 준비됐어요. 차가 기다리고 있어요. 잘 됐군. 남편은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이고 아내를 꼼꼼히 살폈다. 그는 머리를 한쪽으로 기울였다가 빠른 속도로 연거푸 획획 젖히는 독특한 버릇이 있었다. 이런 버릇 때문에, 그리고 두 손을 가슴께로 쳐들어 마주잡고 있었기 때문에 꼭 다람쥐가 서 있는 것처럼 보였다. 공원에서 볼 수 있는 잽싸고 영리한 늙은 다람쥐. 여기 워커가 당신 외투를 들고 있어요. 어서 입으세요. 금방 올게. 손 좀 씻어야겠어. 그녀는 남편을 기다렸다. 키가 큰 집사가 그녀 옆에 서서 외투와 모자를 들고 있었다. 워커, 이러다 비행기를 놓치겠죠? 아닙니다. 무사히 타실 겁니다. 이윽고 포스터 씨가 다시 나타났다. 집사는 그가 외투 입는 것을 거들었다. 포스터 부인은 얼른 밖으로 나가 캐딜락에 올라탔다. 남편도 그녀 뒤를 따라왔으나 계단을 내려오는 속도는 아주 느렸다. 중간에 멈추어 하늘을 살피기도 하고 차가운 아침 공기 냄새를 맡기도 했다. 안개가 좀 꼈군. 포스터 씨는 부인 옆에 앉으며 말을 이었다. 공항에는 늘 안개가 더 심하단 말이야. 벌써 비행기 이륙이 취소되었더라도 놀랄 일은 아니겠군. 그런 말 마세요, 여보. 제발. 그들은 차가 강을 건너 롱알랜드에 이를 때까지 다시 입을 열지 않았다. 하인들 일은 내가 다 처리해 놓았어. 포스터 씨가 말하고 있었다. 다들 오늘 떠날 거요. 6주치 봉급의 반을 주었어. 워커한테는 하인들이 다시 필요할 때 전보를 치겠다고 했어. 네, 워커가 저한테도 이야기를 하더군요. 오늘 밤엔 클럽으로 들어갈 거요. 클럽에 머물면 기분 전환도 되고 좋을 거야. 그래요, 여보. 편지할게요. 가끔 집에 들러 아무 일 없는지 보고 우편물도 챙기겠어. 그런데 정말로 워커가 집에서 이런저런 일을 챙기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녀가 온순하게 물었다. 무슨 소리? 전혀 그럴 필요 없어. 또 그러면 급료를 그대로 주어야 하잖아. 아, 그래요. 그러네요. 게다가 사람이 혼자 남의 집에 있으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될지 모르는 거요. 포스터 씨는 강한 어조로 말하고 나더니 시가를 꺼내 칼로 끝을 잘라내고 황금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그녀는 무릎 덮개 밑으로 두 손을 꼭 마주잡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저한테 편지하실 거예요? 두고 보자고. 하지만 기다리지는 마. 당신도 내가 특별히 할 이야기가 없으면 편지 같은 건 안 쓴다는 거 잘 알잖소. 그래요, 알죠, 여보. 그럼 귀찮게 쓰실 것 없어요. 그들은 퀸즈 대로를 따라 달렸다. 케네디 공항이 들어선 평평한 늪지에 이르자 안개가 짙어지기 시작하여 차는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었다. 어머! 포스터 부인이 소리를 지르더니 덧붙였다. 이러다 정말 비행기를 놓치겠네. 지금 몇 시예요? 법석 떨지 마. 노인이 말을 이었다. 몇 시인지 알아봤자 소용없어.
어차피 지금쯤 이륙이 취소되었을 테니까 이런 날씨에는 비행기가 절대로 안 뜬다고. 애초에 뭐하러 귀찮게 나왔는지 모르겠구만. 확실치는 않았지만 그의 목소리에 갑자기 새로운 음색이 섞여든 것 같았다. 그녀는 남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수염이 덥수룩한 그의 얼굴에서는 어떤 변화를 읽어내기가 어려웠다. 입이 중요했다. 입이라도 분명하게 볼 수 있었으면 전에도 여러 번 품었던 소망이었다. 그의 눈은 격분했을 때를 제외하면 결코 속을 드러내는 일이 없었다. 만에 하나 뜬다고 하더라도 나도 당신과 같은 생각이야. 이제는 시간에 댈 수 없어. 틀림없이 놓치고 말 거야. 이만 단념하는 게 어때? 그녀는 고개를 반대로 돌려 창밖의 안개를 살폈다. 갈수록 짙어지는 것 같았다. 이제는 도로 가장자리와 도로에 인접한 풀밭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이 계속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다시 흘끗 남편 쪽을 보니 남편은 자신의 왼쪽 눈꼬리 쪽을 유심히 살피고 있었다. 근육이 실룩거리는 바로 그곳이었다. 그녀는 덜컥 공포심을 느꼈다. 어때? 뭐가 어때요? 지금 간다 해도 놓칠 게 틀림없어. 이런 지저분한 날씨에는 빨리 달릴 수가 없거든. 남편은 그 말을 끝으로 입을 다물어 버렸다. 차는 계속 기어갔다. 기사는 전조등의 노란 불빛으로 도로 가장자리를 비추면서 그것을 안내선 삼아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다른 불빛, 때로는 희고 때로는 노란 불빛들이 안개를 헤치고 그들을 향해 다가왔다. 뒤에서는 아주 밝은 불빛이 계속해서 바짝 쫓아오고 있었다. 갑자기 기사가 차를 멈추었다. 그것 봐! 포스터 씨가 소리치더니 말을 이었다. 길이 막힌 거야. 내 이럴 줄 알았지. 아닙니다. 기사가 뒤를 돌아보며 덧붙였다. 다 왔습니다. 공항입니다. 포스터 부인은 아무 말 없이 차에서 내려 서둘러 건물 입구로 걸어갔다. 안에는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었다. 승객들이 우울한 표정으로 발권 카운터 주위에서 서성대고 있었다. 그녀는 사람들을 뚫고 들어가며 직원을 불렀다. 네, 이 비행기는 잠시 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지는 마십시오. 곧 날씨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그녀는 차로 돌아가 남편에게 소식을 전했다. 하지만 당신은 기다리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안 기다려. 기사가 나를 데려다 줄 수만 있다면 말이야. 돌아갈 수 있겠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사가 말했다. 짐은 내렸소? 네. 그럼 들어가세요. 포스터 부인이 차 안에 대고 말하며 남편 뺨에 꺼끌꺼끌한 회색 수염 위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다. 잘 다녀와. 여행 잘하고. 남편이 말했다. 차는 떠났다. 포스터 부인은 혼자 남았다. 그날 나머지 시간은 그녀에게 악몽과 같았다. 그녀는 항공사 카운터에서 가장 가까운 의자에 앉아 있다가 30분마다 일어나 직원에게 상황 변화가 있냐고 물었다. 그때마다 똑같은 대답이 돌아왔다. 기다려야 한다. 당장이라도 안개가 바람에 날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저녁 6시가 되어서야 마침내 비행기가 다음날 아침 11시로 연계되었다는 방송이 나왔다. 포스터 부인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 수가 없었다. 그녀는 앉은 자리에서 적어도 30분은 더 죽치며 피곤하고 몽롱한 가운데 어디서 밤을 보낼 것인지 생각했다. 공항을 떠나기는 싫었다. 남편을 보고 싶지 않았다. 남편이 결국 어떤 식으로든 그녀의 프랑스 여행을
막을 것이라고 생각하자 겁부터 났다.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대로 밤을 새우는 게 좋을 것 같았다. 그것이 가장 안전할 것 같았다. 그러나 그녀는 이미 지쳤다. 나이든 여자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청승맞은 일임을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전화기로 가서 집에 전화를 했다. 막 클럽으로 가려던 남편이 직접 전화를 받았다. 그녀는 남편에게 소식을 전하고 하인들이 아직 집에 있냐고 물었다. 다 갔소. 그럼 여보, 오늘 밤에는 밖에서 잘게요. 당신은 신경 쓰지 말아요. 그런 멍청한 소리가 어디 있어.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큰 집을 놔두고 말이야. 집에 와서 자요. 하지만 여보, 집은 텅 비었잖아요. 그럼 내가 함께 있으면 되잖아. 집에는 먹을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럼 먹고 들어와. 멍청하게 굴지 말고. 당신은 무슨 일을 하든 꼭 유난을 떨고 싶어 하는 것 같단 말이야. 알았어요. 미안해요. 그럼 여기서 샌드위치를 먹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안개는 약간 걷혔다. 그래도 택시는 느릿느릿 오랫동안 달렸다. 그녀는 아주 늦은 시각에야 62번가에 집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녀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자 남편이 서재에서 나왔다. 그가 서재 문간에 서서 물었다. 그래, 파리는 어땠어? 아침 11시에 떠난대요. 확실하대요. 안개가 걷힌다면 그렇단 얘기겠지. 지금도 걷히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요. 피곤해 보이는군. 불안에 떨며 하루를 보냈을 테니 말이야. 별로 편치는 않아요. 바로 자고 싶어요. 아침에 차를 대기시키라고 했어. 9시에. 아, 고마워요, 여보. 내일은 굳이 거기까지 나오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 남편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럴 것까지는 없을 것 같군. 하지만 가는 길에 나를 클럽에 내려주고 가면 좋겠구려. 그녀는 남편을 보았다. 그 순간 남편이 그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어떤 경계선 너머에 서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갑자기 남편이 너무 멀게, 너무 작게 느껴져 그가 무엇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심지어 어떤 사람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클럽은 시내에 있잖아요. 공항 가는 길하고 달라요. 하지만 시간은 충분하잖소. 나를 클럽에 내려주고 가기 싫다는 거야? 아니에요. 그럴 리가 있나요? 그럼 됐소. 아침 9시에 봅시다. 그녀는 3층에 침실로 올라갔다. 너무 지쳐 눕자마자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포스터 부인은 일찍 일어났다. 그녀는 8시 30분에 떠날 채비를 갖추고 아래층에 내려가 있었다. 9시가 조금 지나 남편이 나타났다. 혹시 커피 끓여 놓았소? 남편이 물었다. 아니요, 여보. 클럽에 가서 제대로 아침을 드실 줄 알았죠? 차가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준비 다 됐어요. 그들은 현관에 서 있었다. 요즘에는 늘 현관에서 만나는 것 같았다. 그녀는 모자와 외투 차림에 지갑을 들고 있었고 남편은 묘하게 재단한 에드워드 시대풍의 목깃이 높은 재킷 차림이었다. 짐은 공항에 있어요. 그렇군. 당연히 그렇지. 가다가 클럽에 나를 내려주려면 빨리 떠나는 게 좋겠군. 안 그렇소? 그래요. 그녀는 큰 소리로 대꾸하고 나서 덧붙였다. 그렇고 말고요. 어서 가요. 가서 시가 몇 대만 가져오겠소. 금방 올 거야. 차에 타고 기다려요. 그녀는 몸을 돌려 기사가 서 있는 쪽으로 나갔다. 기사는 그녀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자동차 문을 열어주었다. 몇 시죠?
그녀가 기사에게 물었다. 9시 15분쯤 되었습니다. 포스터 씨는 5분 뒤에 나왔다. 계단을 천천히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좁은 홀대바지에 쌓인 두 다리가 염소 다리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계단 중간에 멈춰 서서 공기 냄새를 맡고 하늘을 살폈다. 안개는 아직 말끔히 개지 않았지만 그래도 희미하게 남아 해가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 어쩌면 오늘은 당신 운이 좋을 것 같군. 그는 차에 올라타 그녀 옆에 앉으며 말했다. 서둘러 주세요. 그녀는 기사에게 말하고 있었다. 무릎 덮개는 됐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어서 가기나 해주세요. 늦었어요. 기사는 운전대로 가더니 시동을 걸었다. 잠깐! 포스터 씨가 갑자기 내뱉더니 말을 이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겠소, 기사 양반. 무슨 일이에요, 여보? 남편은 외투 호주머니를 뒤지고 있었다. 당신이 엘렌한테 전해주었으면 하는 작은 선물이 하나 있었는데 도대체 어디로 갔지? 분명히 들고 내려왔는데. 당신 손에는 아무것도 없던데요? 어떤 선물인데요? 하얀 종이로 싼 작은 상자야. 어제 깜빡 잊고 당신한테 주지 못했소. 오늘은 잊으면 안 되는데. 작은 상자라니요? 포스터 부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다. 저는 작은 상자라곤 본 적이 없어요. 그녀는 미친 듯이 뒷좌석을 뒤지기 시작했다. 남편은 계속 외투 호주머니를 뒤졌다. 이어 외투 단추를 풀더니 자켓 호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다. 젠장, 방에 두고 온 모양이로군. 금방 다녀오리다. 제발. 그녀가 소리쳤다. 시간이 없어요. 제발 그냥 가요. 소포로 붙이면 되잖아요. 어차피 시시한 빚 같은 걸 텐데 당신은 늘 그 애한테 빚을 주었잖아요. 빚이 어디가 어때서? 그녀가 깜빡 분수를 잊고 주제넘게 나선 것에 남편은 격분했다. 아니에요, 여보. 뭐가 어떻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기다려. 남편은 명령을 하고는 덧붙였다. 가서 가져올 테니까. 얼른 와요, 여보. 제발 빨리 갔다 오세요. 그녀는 가만히 앉아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기사 양반 몇 시예요? 남자는 차고 있던 손목시계를 보았다. 9시 30분이 다 되었는데요. 1시간이면 공항에 갈 수 있을까요? 얼추 그 정도 걸릴 겁니다. 순간 포스터 부인은 남편이 앉아있던 자리에 갈라진 틈에 하얀 상자가 꽂혀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팔을 뻗어 종이에 쌓인 작은 상자를 끄집어냈다. 순간 그녀는 그 상자가 힘껏 밀어넣은 것처럼 단단하게 깊이 박혀 있다는 것을 알아채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 있어요! 그녀는 소리치고 있었다. 찾았어요! 이인은 저 위에서 이걸 마냥 찾고 있을 거야. 기사 양반, 얼른 안에 들어가서 내려오시라고 좀 해주시겠어요? 아일랜드의 특유의 작고 반항적인 입이 두드러져 보이는 기사는 이런 일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래도 차에서 내려 현관 계단을 올라갔다. 그는 잠시 후에 다시 내려왔다. 문이 잠겼습니다. 열쇠 있습니까? 네, 잠깐만요. 그녀는 미친 듯이 핸드백을 뒤졌다. 작은 얼굴은 불안으로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고 입술은 새로 돋는 싹처럼 앞으로 튀어나와 있었다. 여기 있어요. 아니, 내가 갔다 올게요. 그게 더 빠를 거예요. 이 양반이 어디 있는지 내가 아니까. 그녀는 서둘러 차에서 내려 손에 열쇠를 쥐고 현관 계단을 올라갔다. 그녀는 열쇠를 열쇠 구멍에 넣고 돌리려다가 그대로 멈추었다. 고개를 들었다. 꼼짝도 하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다. 그녀의 몸 전체가
열쇠를 돌려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서두르던 그 동작 중간에 딱 멈추어 있었다. 그녀는 기다렸다. 5초, 6초, 7초, 8초, 9초, 10초. 그녀는 허공에 머리를 쳐들고 몸을 바짝 긴장시킨 채 그대로 서 있었다. 마치 조금 전에 집안 먼 곳에서 들렸던 어떤 소리가 다시 들리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다. 그랬다. 그녀는 뭔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녀의 자세는 뭔가를 듣는 자세였다. 실제로 한쪽 귀를 문에 바짝, 더 바짝 갖다 대고 있었다. 이제 귀는 문에 닿았다. 그런 자세로 그녀는 몇 초 더 기다렸다. 고개를 쳐들고 귀를 문에 대고 열쇠를 손에 들고 막 들어가려는 것 같지만 실제로 들어가지는 않은 자세로 대신 집안 깊은 곳에서 희미하게 들리는 소리를 듣고 분석하는 자세로. 그러다 어느 순간 그녀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열쇠를 문에서 빼고 계단을 달려 내려왔다. 너무 늦었어요. 그녀는 기사에게 소리치고 있었다. 저희를 기다릴 수 없어요. 도저히 못 기다려요. 이러다 비행기를 놓칠 거예요. 서둘러 주세요. 공항으로. 만일 운전사가 그녀를 꼼꼼히 살폈다면 그녀의 얼굴이 새하얘지고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알아차렸을지도 모른다. 이제는 부드럽고 멍청해 보이는 표정이 아니었다. 대신 이목구비가 단단하게 굳어버린 듯한 묘한 느낌이었다. 보통 축 늘어져 보이던 작은 입은 가늘고 팽팽했다. 눈은 반짝거렸다. 말하는 목소리에도 새롭게 권위가 담겨 있었다. 서둘러요, 기사 양반. 어서! 남편이 함께 여행하시는 게 아닙니까? 기사가 깜짝 놀라 물었다. 아니에요. 남편은 클럽에 내려주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남편도 이해할 거예요. 택시를 타고 가겠죠. 앉아서 중얼거리지만 말고 어서 가요. 파리행 비행기를 타야 한단 말이에요. 포스터 부인이 뒷자리에서 재촉을 해대는 바람에 기사는 내내 빠른 속도로 차를 몰았다. 덕분에 그녀는 몇 분을 남겨두고 아슬아슬하게 비행기에 올라탈 수 있었다. 이내 그녀는 파리를 향해 대서양 높이 떠오른 비행기의 의자에 편안히 몸을 기대고 엔진이 윙윙거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사람이 바뀐 듯한 모습 그대로였다. 몸에 힘이 넘치는 듯했다. 묘한 느낌이긴 하지만 어쨌든 아주 좋아 보였다. 그녀는 약간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한 일에 스스로 놀랐기 때문이었다. 비행기가 뉴욕의 이스트 62번가로부터 멀어질수록 점점 평안함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파리에 도착했을 때에는 더 이상 바랄 수 없을 만큼 힘이 넘쳤고 상쾌했고 차분했다. 그녀는 손자들을 만났다. 사진으로 볼 때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다. 천사 같구나. 그녀는 중얼거렸다. 정말 아름다워. 그녀는 아이들과 매일 산책을 나가고 아이들에게 케이크를 먹이고 선물을 사주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일주일에 한 번 화요일에는 남편에게 편지를 썼다. 상냥하고 수다스러운 편지였다. 소식과 소문이 가득했다. 편지는 늘 똑같은 말로 끝을 맺었다. 식사 꼬박꼬박 챙겨 드시오, 여보. 제일 걱정이 되는 게 그거예요. 6주째가 되어 그녀가 남편이 있는 미국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오자 모두 슬퍼했다. 그녀만 빼고 모두 놀랍게도 그녀는 크게 마음을 쓰는 것 같지 않았다.
작별 입맞춤을 할 때 그녀는 자신의 태도와 말을 통해 머지않은 미래에 다시 돌아올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충실한 아내답게 정해진 시간을 넘기지는 않았다. 딱 6주가 지나자 남편에게 전보를 보내고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탔다. 케네디 공항에 도착했을 때 포스터 부인은 그녀를 마중 나온 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재미있어 했다. 약간 즐거워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매우 차분했으며 택시에 짐을 실어준 짐꾼에게 특별히 더 많은 팁을 주지도 않았다. 뉴욕은 파리보다 추웠다. 거리의 하수구에는 더러운 눈이 덩어리로 쌓여 있었다. 택시는 62번가의 집 앞에 멈추었다. 포스터 부인은 기사에게 커다란 가방 2개를 계단 위까지 들어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택시비를 주고 초인종을 눌렀다. 그녀는 기다렸다.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확인을 위해 다시 초인종을 눌렀다. 멀리 집안 뒤쪽 식료품 저장소에서 날카롭게 딸랑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자기 열쇠를 꺼내 직접 문을 열었다.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처음 그녀의 눈에 띈 것은 바닥에 쌓여있는 엄청난 우편물 더미였다. 우편함을 통과한 뒤 그대로 바닥에 떨어져 쌓인 것들이다. 집안은 어둡고 쌀쌀했다. 커다란 벽시계에는 여전히 먼지 방지용천이 덮여 있었다. 추위에도 불구하고 묘하게 답답한 느낌이었다. 전에 맡아보진 못한 야릇한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다. 그녀는 얼른 현관을 가로질러 왼쪽 모퉁이를 돌아 뒤편으로 사라졌다.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진 행동이었다. 소문을 조사하거나 의심을 확인하러 나선 여자의 태도였다. 몇 초 뒤 돌아온 그녀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표정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현관 한가운데 멈추어 있었다. 다음에 무엇을 할지 생각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순간 갑자기 몸을 돌려 남편의 서재로 들어갔다. 책상에는 주소록이 있었다. 그녀는 잠시 뒤적인 다음에 전화를 집어들고 다이얼을 돌렸다. 여보세요? 네, 여기 이스트 62번가 9번지예요. 네, 그래요. 가급적 빨리 사람 좀 보내줄 수 있어요? 엘리베이터 2층과 3층 사이에 걸린 것 같아요. 네, 표시기가 그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아, 지금 바로요? 정말 고맙습니다. 내가 다리가 시원치 않아 계단을 올라다니기가 힘들거든요. 정말 고마워요. 그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남편의 책상에 앉아 엘리베이터 수리공이 오기를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어떠셨나요? 소심하고 불안한 아내인 포스터 부인은 수년간 그녀를 통제하는 남편의 지배를 받았지만 결국 그녀의 조용하고 단호한 행동이 권력의 균형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남편은 그저 아내의 불편함을 즐기는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로알드 달은 그들의 역동성 속에 깔린 잔인함을 드러내며 포스터 부인의 궁극적인 결정은 단순한 복수의 순간이 아니라 자기 보존의 행위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작품은 조용한 사람들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경고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니면
가장 인내심이 강한 사람들조차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폭발하면 그들은 당신을 말 그대로 꼼짝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 뭐 이런 거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포스터 부인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를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도록 도와주었을까요? 아니면 갑자기 비행기를 타야 한다는 걸 떠올렸을까요? 알려주세요. 어쨌든 주위에 조용한 분들 앞으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